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PDF 파일을 가지고 레그를 구성하는 걸 할 거고요. 레그 구성한 다음에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성능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G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설명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챗GPT 같은 걸 우리는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잖아요. LLM을 만들 때는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답을 잘하긴 하지만 약간 도메인에 특화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특화된 우리가 원하는 챗봇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특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챗봇을 만들고 싶으면 RAG를 구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거 문서를 찾고 리트리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검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근거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질문을 받고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관련 문서를 잘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LLM에 전달을 해 주면 그 LLM은 그 근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을 합니다. 품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extraction. 그러니까 오늘은 PDF 문서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PDF 문서가 얼마나 잘 있는 텍스트나 그래프나 표가 얼마나 잘 추출이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청킹을 잘 됐는가, 과연 잘 됐는가. 청킹이라는 게 우리가 PDF 문서를 오늘 보려고 하는 PDF가 26페이지 정도 되는데 26페이지를 조각으로 나눕니다.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00개가 더 될 수도 있어요. 100개 내외 한 8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청킹을 조각을 나눠서 그 조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서를 검색을 하고 답을 가져오는데 이 청킹이 잘 되었는가,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쪼개졌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리트리버를 검색을 할 때 질문에 딱 맞는 근거 조각이 잘 찾아왔는가, 우리가 질문한 거와 관련된 답변이 있는 문서가 있는 청킹을 잘 찾았는가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뭐 검색이 주요 실패 패턴은 검색이 잘 안 되거나 근거는 맞는데 뭐 해석을 잘못했거나 뭐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 사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추출 자체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제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PDF 추출 방식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메뉴 왼쪽에 있는 PyMu PDF 로더, PYMU PDF 로더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전통적인 텍스트 추출 방식입니다. PDF 내부의 텍스트 레이어를 읽어서 로우 텍스트만 빠르게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좀 빨라요, 속도가. 그리고 비용이 0 이에요. 저희가 그냥 패키지만 잘 불러와서 쓰면 됩니다. 대용량 문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다만 표나 다단 편집 시에는 순서가 섞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나 그래프를 잘 읽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넘기시면 손해입니다.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이 가능한 메타커드 온라인 전액 환급 부트캠프 일부 영상입니다. 이 과정의 멘토진은 삼성전자, 네이버, 대기업 금융권 등 국내 탑 현직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VOD, 대기업 현직자와 온라인 라이브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혼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미션 충족 시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환급 후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직, 취업, 직무 전환에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소수정예 모집이라 매번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늦으면 다음 기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도 잘해요. 요즘에 왜 잘합니다. 요즘에 그 LLM이 성능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PDF 로더만 가지고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좋은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PDF 문서 안에 대부분이 표나 그래프로 돼 있으면 그냥 PDF 로더로는 잘 안 돼요. 특히 그래프가 많으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가는 게 스트럭처드로 만들어 주는 게 PDF4 LL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LLM 친화적인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해 줍니다. LLM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게 마크다운, MD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를 마크다운으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문단이나 헤더 구조를 보존을 하고요. 이거를 이 마크다운이나 형식 자체가 LLM이 이해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텍스트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복잡한 표 보고는 좀 못해요. 비교적. 비교적이라는 게 추출한 텍스트를 인간이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PDF는 텍스트를 바로 청킹하고 벡터화하더라고요. 인간이 정제화하는 절차를 하면 좋은데 그 PDF 양이 굉장히 많으면 그거를 정제하기 어렵고요. 그거를 그때 정제하면서 하기보다는 PDF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실제로 질문을 해봐 가면서 품질을 확인해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게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인간이 정제하는 절차를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걸 하나하나 정제하기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청킹이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 PDF 로더나 PDF LLM, 또 VLM 이런 방식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사람의 손이 안 가게 익스트랙션을 안 가면서 익스트랙션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예. 답변을 먼저 드렸고요. 네, 중간중간에 또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계속. 예, 텍스트 위주지만 목차 구조가 중요할 때, 가독성 높이고 싶을 때, 이런 때 이제 PDF4 LM을 쓰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VLM이라 그래서 이미지 기반으로 시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이미지로 캡처를 한 다음에 GPT-4o 등으로 GPT-4o가 VLM입니다.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정보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표나 그래프 수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 정보 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써서 실제 하는 과정을 일단 보게 될 텐데요. 중간 과정이 있어요. 마크다운으로 변환된 형식의 그 중간 익스트랙션 된 PDF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익스트랙션 된 거를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이게 어떤 패키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VLM을 많이 쓸 때는 특히 정답이 그래프나 표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또는 도식화된 거를 쓸 때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실제로. 무료로 가능한 VLM 모델이 있죠. 근데 뭐 요즘에 Q1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Q1이 제일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Q1 요즘에 버전이 3.5 까지가 나왔나? 아무튼 좀 Q1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예, Q1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Q1 같은 걸 쓰려면 GPU가 좀 빵빵하게 있어야 됩니다. GPU를 갖춰져 있어야 돼요. 네. 3.5 까지 나왔죠. 네, 그런 걸 쓰시면 GPU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작은 글씨 5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텍스트 위주로 뭔가를 할 때에는 그냥 PDF 로더를 써도 됩니다. 함께 써서 합칠 수 있나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예,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두 가지의 MD 파일 두 개를 가지고 두 가지에서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까운지 답변 중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걸 할 때는 뭐 좀 더 뒤쪽 백엔드 쪽에서 그 답을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구조가 좀 더 잘 잡히면 되겠죠. 체크박스 칸이 나눠져 있는 신청서 같은 품의 파일로. 그렇죠. 요거는 체크박스 칸이 나눠져 있는 경우는 요거는 PDF 로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게 결국에는 그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요건 잘 요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저도. 근데 느낌상 PDF 로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VLM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킹을 하는 거고요. 청킹은 문서를 쪼개는 거죠. 검색 단위로 최적화해서 문서를 쪼개는 과정입니다. 문서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가게 되면은 답을 하는데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LLM의 제한,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LLM이 메모리 안에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쪼개 놓고 질문을 통해서 잘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찾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쓸 거고요. 대부분 이걸 씁니다, 보통. 디자인 데이터가 난무하는 문서의 경우 어찌어찌 OCR, PDF로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레거시는 정리할 수정되고 저장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짜는 게 효율적인가요? 많이 수정되고 저장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많이 수정되고 저장된다. 이게 수정이 되면서 저장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또 답을 드릴게요. 절기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리커시브라는 말 그대로. 먼저 문단 단위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문장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나 문자, 공백의 단위로 쪼개서 이게 끊김이 없도록 의미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되게 리커시브하게 하게 되고요. VLM 모델은 이미지 파일에서 특정 문자가 위치까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수만 줘요. 그 위치는 글쎄요. 못할 것 같은데 좀 페이지만 보통 확인합니다, 보통. 네. 페이지를 가져와요. 페이지 전체를. 근데 그거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페이지 안에서 위치를 찾아오는 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청킹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위치를 찾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프로젝트 문서 하나에 대해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버전이 변경되면서 저장이 됨을 의미합니다. 수정될 때마다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인베딩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벡터 DB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정이 될 때마다 수정이 될 때마다 인베딩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또는 주기적으로 배치를 돌려서 인베딩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벡터 DB를. 네. 그리고 이제 청킹을 할 때 그 오버랩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 문장이 경계에 걸칠 때 이거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오버랩된 부분을 보통 청킹 사이즈의 10에서 2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요거 일반 텍스트는 금방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잘 되고요. 표나 리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표를 별도로 추출해서 표나 그래프만 별도로 추출해서 요약본 성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에 그 코드나 법률 문서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조항별로 별도로 묶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커스텀 스플리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구조에 맞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베딩 모델은 상용 모델을 사용하는가요? 임베딩 모델은 그 허깅 페이스에서 봤습니다. 오늘 실제로 실습할 때. 그리고 임베딩 할 때는 상용 모델 그 허깅 페이스에서 받는 걸로 대부분 합니다. 그걸 할 때는 오픈AI나 그런 거 쓰지는 않아요. 이미면서 정교화점 조작이 있을 수 있나요? 트라이얼 오버랩 방식으로 찾아가.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500에서 1000 사이즈로 하는데 토큰 사이즈를 이따 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멀티콜이 네네. 네, 그다음에 검색 방식 비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파이스라고 하죠. 이거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벡터 DB이고요. BM25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BM25는 베스트 매치라는 말의 약자고요. 25는 버전 숫자입니다. 먼저 파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벡터 DB이고요. 일종의 벡터 DB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검색을 합니다. 질문과 문서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해서 의미적 거리가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감소, 실적 하락 이거를 비슷한 의미로 인식을 해요. 이 AI 자체가 이걸 페이스로 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잘 인지해서 그거와 잘 통하는 문장들을 잘 가져옵니다. 반면에
BM25는 키워드 기반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이 TF-IDF라는 예전 굉장히 오래된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텍스트 NLP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전처리 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요즘에 거의 안 쓰죠. 근데 이런 TF-IDF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고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면 도메인에 특화된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 에비타라고 얘기하죠. 뭐 에비트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 벡터 DB에서 의미를 찾아주지 잘 못해요. 요런 거는 그냥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 단어 자체를 좀 그냥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BM25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쓰려고 하는 게 앙상블 RRF라고 하고요. RRF가 막 레프리시컬 랭크 퓨전이라는 말이고 요것도 뒤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리랭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랭킹. 예. 예, 요거 기반으로 리랭킹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결과 순위를 재조정하는 건데 이 순위를 조정할 때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와서 순위를 조정합니다. 리콜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이게 리콜이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뒤에서 좀 코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앙상블이라는 걸 통해서 파이스와 BM25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갑니다. 멀티쿼리 리트리버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왼쪽에 1번 이걸 보시면 이번 분기의 상승 요인이 앙상블의 의미는 이거 앙상블이 원래는 불어죠. 앙상블은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화 뭐 이런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파이스와 BM25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쓰는 거죠. 스카는 뭐죠? 예. 하이브리드. 네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멀티쿼리 리트리버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질문을 이렇게 사용자의 언어로 이렇게 사용자가 "이번 분기 상승 요인이 뭐야?"라고 물어보았을 때 문서 언어 매칭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라 문서에 있는 내용이 "단기 순이익 상방 압력으로 작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물론 이제 아까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잡아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텍스트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요걸 못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오리지널 쿼리 상승 요인이라는 거를 좀 약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번 분기 상승 요인이 있고 이번 분기에 업사이드, 이번 분기에 긍정적 실적 사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기도 하고 다른 전문 용어를 넣어보기도 하는 다양한 쿼리로 바꿔줍니다. 가중 쿼리를 확장하는 거죠. 뭐 이제 프리프레이징이라든가 퍼스펙티브 익스펜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다양한 쿼리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플러스는 그 서로 다른 키워드를 가진 청크를 다양한 낚싯바늘 여러 개로 이제 긁어오듯이 가져오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져요. 리콜이 올라가죠. 리콜. 뭐 이렇게 리콜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답이 하나인데 10개의 후보를 가져오는 것보다 답이 하나일 경우에 20개 후보를 가져오면 더 높은 확률로 답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죠. 뭐 이런 겁니다. 리콜을 올린다는 의미는. 대신 단점은 쿼리가 3개면 검색 비용도 3배가 돼요. 비용이 더 나가고요.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써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 텍스트가 의 내용이나 구조나 이런 걸 보고 해보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갑니다. 리랭크는 뭐 필수고요. 네, 뭐 이런 내용들 넘어가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리랭킹을 해볼 거고요. 리랭킹은 이제 바이코더와 크로스 인코더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보통 리트리버를 2번을 하는데요. 바이코더는 쿼리와 근거 문서를 별도로 임베딩을 합니다. 벡터화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걸 이제 속도가 좀 빨라요. 이거는 속도가 뭐 탑K를 순식간에 검색할 수 있고 하지만 정밀도는 약간 낮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무에서 RAG 파이프라인 만들 때 뭐 바이인 코드로 먼저 탑K 한 100개, 100개는 좀 많고 20-30개 뭐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인코더로 리랭킹을 하는 방식을 보통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리랭킹. 이거는 뭐냐면
질문과 근거 문서를 같이 인베딩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문서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석 정확도가 높아져요.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로 점수를 매기고요. 이걸 기반으로 LLM에서 답을 할 수 있게 랭킹을 좀 바꿔 줍니다. 어 여기서 100 개를 가져오면 여기서 한 5 개에서 10개 정도 정의를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LLM이 답변을 하는 거죠. 네. 요런 거를 좀 해 보고 네, 맞습니다. 버트 모델을 가지고 인베딩을 하기도 해요. 센텐스 버트를 보통 쓰기도 하고요. 네. 인베딩 할 때 저는 요것도 뭐 요거는 쓰진 않고요. 실제로 그 인베딩 할 때는 다른 모델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추출하는 거 어떤 패키지를 써서 또는 VLM을 써서 추출할 것인가, 그 청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색을 할 때 파이스와 BM25를 결합한 앙상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리랭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코드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리콜과 퀘스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좀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그 기법들을 쓰는 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멀티쿼리 같은 게 특히 그런 예죠. 퍼포먼스와 비용의 관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가 가장 최적점인가, 이런 거를 뭐 테스트해 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속도도 중요합니다. 퍼포먼스 안에 속도도 있어요. 레이턴시가 있죠, 레이턴시. 너무 오래 걸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좀 싫어하니까요, 또 답을 했을 때. 네, 여기까지 했고, 제가 오늘 이제 코드를 준비를 한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요즘에 바이브 코딩 많이 하잖아요. 바이브 코딩 많이 하죠. 벡터DB에서 하이브리드 검색을 지원하는 것도 있던데, 어 벡터DB에서 하이브리드를 지원한다. 네. 벡터DB 자체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지원한다고요? 네, 저는 글쎄요. 뭐 벡터DB에서 그렇게 그렇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해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해 봤던 건. 네.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하잖아요.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PDF를 예를 들어서 올려서 뭐 빅터DB화하고 답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AI한테. 그럼 이제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법들을 알고 그 테스트를 해 보면서 이거 한번 써 봐." 뭐 "리랭킹 써 봐." 이번에는 그냥 PDF 로드 말고 VLM으로 한번 해 보자." 또 이런 식으로 시켜 보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가 꽤 많이 돼요. 근데 그거를 알고 시켜야 되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그게 어떤 동작으로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AI한테 시키면 더 성능을 잘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 PDF를 하나 보여주고 AI한테 "이걸 그냥 뭐 레고 구성해 줘." 이렇게 시키는 것보단 어떤 방식을 써서 어떠한 아키텍처 기준으로 어떤 플로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 그리고 만약 성능이 안 나오면 "이번에는 멀티쿼리를 한번 써 볼까? 또 이번에는 리랭킹을 적용해 볼까?"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하면은 성능이 올라가는 과정을 겪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기법들이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바이브 코딩을 할 때든 실제 코드를 짤 때든, 요즘에 직접 코드를 짜는 경우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코드를 이제는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발자분들 포함해서 대부분. 그 시킬 때도 좀 알면서 잘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코드를 리뷰하는 관점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코드를 리뷰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관점으로 쭉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어 전체 파트가 5개 정도로 쪼개 놨어요. 일단은 제가 파트 1 는 데이터와 간단한 평가 셋을 만드는 걸로 일단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쭉 보면서
제가 한번 일단 돌려놨고요, 전체를. 이게 중간에 VLM을 써서 PDF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분 정도 걸려 가지고 그걸 미리,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미리 좀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면서 리뷰를 해 볼게요. 네. 임포트 피치를 하면 이거는 이제 PDF를 그냥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고요. PDF에 패스를 정해 준 다음에 가져와서 실제로 잘 페이지 수가 잘 들어오는지, 제가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거 보여 드려야겠네요. 어떤 데이터를 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쓰는 데이터는 IBK 증권에서 발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5년 4Q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어요. 예,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어디가 하이닉스가 더 영업이익이 좋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26년 1 분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그래프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요. 어 또 이제 텍스트가 많죠. 이건 텍스트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은 사실 텍스트가 다 커버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 어 아예 그래프랑 텍스트만 있는 PDF를 할까 막 하다가 이게 성능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그 높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절히 적고 있는 걸 하자 해 가지고 요 텍스트 있는 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걸 좀 위주로 했고요. 네. 그래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표만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볼 거고요.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썼을 때 큰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텍스트가 또 많이 있어 가지고 텍스트만 가지고도 제가 만든 텍스트 정답 셋을 잘 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은 쪼금씩 다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26 페이지고 각각의 일단 기본적인 뭐 패키지 쓰지 않고도 가져오는 걸 한번 쭉 본 거고요. 네. 기본 질문과 정답 리스트를 설계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제 예를 들면 12개 정도의 제가 정답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리스트 형식으로 했고 이 안에 있는 그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했어요. 퀘스천이 있고 그거 또 이제 키워드가 있고요. 그 퀘스천에 해당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expected answer, 정답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매핑을 해 놨습니다. 2025 년에 4 분기 매출액, 삼성전자 2025 년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비교를 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2025년 4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 누가 더 큰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답까지 다 이렇게 좀 넣어 놨고요. 이런 게 잘 됐는지 재무나 투자 의견 비교 이런 것들, 텍스트 질문수 이런 것 좀 한번 봐 놨고, 그다음에 파트 2로 바로 넘어가면 PDF 추출 방식 비교를 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PDF 로더와 PDF4 LLM, VLM을 쓰는 방식을 볼 거고요. 이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파이스를 기준으로 한 파이스 벡터 DB를 기준으로 한 라이기를 구성한 다음에 답변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텍스트 질문과 답변 만드는 방법은 요거는 라벨링을 하는 건데 요거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요걸 빨리 하고 싶으면 당연히 좀 성능 좋은 LLM API를 불러다가 그냥 말고 좀 성능 좋은 걸 불러다가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 줘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항상 정답을 말하진 않잖아요. 틀리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셋을 하는 거는 AI한테 시켜도 되는데 이게 또 인제 어떤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I한테 시키면 AI가 답할 수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AI가 답할 수 있는 것만. 근데 만약에 정말 표나 그래프에 있는 거를 잘 긁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거기에 있는 숨어져 있는 의미까지 잘 이해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그거를 어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ETL 레고 구축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성능 수치를 작성해야 하나요? ETL 레고 구축 포트폴리오에 어떤 성능 수치를 작성해야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성능 수치? 정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네네네. 성능이 5에서 7을 향상했다 하는데 레그 구축을 했을 때 그 정확도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잘 나왔는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음. 어,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샘플 퀘스천을 만들고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근데 좀 약간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 쉬운 질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질문. 사실 오늘 제가 만든 질문은 약간 쉬운 질문들이에요. 그냥 꼭 그래프나 표로 해 놓은 걸 꼭 파 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정확도가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좀 난이도를 높여서 그냥 텍스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래프에 있는 걸 봐야 한다. 그럼 그래프에 있는 거를 넣어서 답하는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답할 수 있는 구조가 답변이 나올 때까지 성능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일단 고 정도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가 보통 몇 가지 뭐 이제 있긴 한데 아직도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그 문서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정답 셋을 얼마나 잘 답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성능 확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딱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밸류에이션 프레임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정답과 답 세트를 질문과 답변 세트를 잘 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저희도 항상 그런 거를 챌린지를 많이 받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네. 왜 추출이 RAG 성능을 좌우하는가? 레이아웃,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문장 순서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표 같은 것도 좀 애매할 수 있고, 뭐 이제 헤더나 푸터 같은 것들도 계속 반복되니까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추출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네. 관련된 패키지 라이브러리들 뭐 PDF 로더, 다큐멘트,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나 뭐 이제 파이스, 허깅 페이스에서 인베딩 모델 가져와야 되니까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먼저 PDF 로더를 불러오고요. 실제로 잘 되는지 페이지 수 한번 출력하게 해보고 LLM4 PDF LLM 로더를 또 잘 가져오는지 26페이지 가져오죠. 요거는 그냥 지 혼자 뜨더라고요. 예, 그냥 뜹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VLM 기반으로 추출하는 게 이게 좀 코드가 조금 길죠. 이전 거에 비해서. 이게 좀 더 이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보면 PDF to 이미지, 이거는 PDF의 각 페이지를 이미지로 변화하는 함수예요. 이제 실제 PDF를 여기다 변수를 넣고 백스페이지 그리고 스타트 페이지 수를 알아야지 각 페이지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미지를 떠오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수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끝 페이지와 첫 페이지를 이제 넣은 다음에 폼을 돌면서 각 페이지를 가져오게 하는 이미지를 떠오는 거죠. 여기서 DPI라는 게 있어요. DPI를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좀 낮은 숫자로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조정한 겁니다. 처음에 했던 게 아마 50 이었나 100 이었나 왔다가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 픽셀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잘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200 정도로 했는데 대신에 좀 높인 거예요. 제가 확 높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 렌더링에 대한 이 해상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가 돼요.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문서에 따라서 100도 해보고 150도 해보고 200도 해보면서 어디가 최적점인지는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하면 경험치로 좀 알게 됩니다. 200 정도를 했을 때 잘 나와가지고 200개로 해놨고요, 저는 이거를. 그 이미지에다가 이제 여기 리스트에다 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 이게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베이스 64 형태로 형태를 변환해서 갖고 있게 되고요. 여기 있죠. 두 번째 함수에 베이스 64로 저장을 엑스표 문자를 변환해서 갖고 있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프롬프트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OCR 넣는 전문가고요. 뭐 전문가는 아니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텍스트와 테이블, 뭐 차트, 그래프들을 이미지에서 가져와라. 익스트랙션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뭐 잘 구조화된 마크다운 포맷을 바꿔주고 이런 어떤 이제 특정 딜리미터 같은 거 뭐 변환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마크다운 테이블을 구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웃풋은 same language, 다큐멘트에 있는 것과 동일한 랭귀지를 활용해라.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답을 하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용했는데 멀티 콜럼인의 표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해서 닥슬링을 바꾸니 네. 그 뭐 닥슬링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요즘에 사실 스트럭처드라는 것도 있고 또는 어 애저에 또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애저에서 만든 다큐멘트를 또 별도로 이제 가져와서 아예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놓은 게 따로 있어요. 그 다 이렇게 저도 다 해 보진 않고 몇 가지를 써 보면 음 GPT가 제일 죽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업스테이지 파스는 안 써 봤습니다. 문자를 이미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뭐 위치를 파악하는 건 제가 안 해 봐서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어요. 요것까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이미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 써 봤는데 뭐 저는 좀 최근 상용 API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스마다 XML로 위치 파악해 주는 게 있군요. 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알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전달을 하고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죠. 뭐 본문에 이제 뭔가 있으면 가져와라. 컨텐츠가 있으면 없으면 가져오지 마라는 리턴 값을 넣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페이지를 이미지를 떠오고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마크다운을 변환하는 를 만들어 줍니다. 더 적으면 영감이 작을 것 같네요. 이스트랙트에서 VL의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VL의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요? GPT-4를 쓰는데 그거는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저도 그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가 적으면 영향력이 작아질 것 같아서요. 네. 그거는 4는 뭐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로드 PDF 이제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PDF2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이미지 그리고 VLM extraction 페이지를 넣어서 이제 가져와서 덕스에 넣습니다. 그래서 VLM을 가지고 한 거가 20페이지가 잘 됐고 이게 한 22분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돈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까 제가 해상도를 좀 높여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프린트하는 거니까 프린트한 거를 9페이지가 표가 많아요. 9페이지에. 그 9페이지를 딱 집어서 9페이지만 앞에 800자 내용을 한번 나오는 걸 해봤습니다. 보죠. 먼저 PDF 로더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표의 형식이 다 사실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만 잘 가져오죠. 텍스트만. 그리고 PDF LM 로더는 이 부분인데 최대한 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숫자가 여기 있고 이제 EQ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이 이제 GPT-4로 가져온 건데 이거 마크다운으로 굉장히 딱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딱 가져오죠. 이게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패키지를 썼을 세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마크다운 형식으로 바꿨을 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요거를 한번 봤고 첨부의 개수가 얘가 좀 많아요. VLM 스플릿으로 하는 게 364개 이미지로 가져오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 것 같고 PDF 로더나 4LM은 뭐 85개, 96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제가 할 때는 이 청크 사이즈는 700으로 했고요. 오버랩은 180으로 했습니다. 그 음 뭐 이제 뭐 저도 실제로 해볼 때 GPU를 써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큰 모델을 로컬이나 서버에 놓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보통 그냥 상용을 썼어요. 그게 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GPU가 꼭 필요 없는 상황이면 이게 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라. 근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GPU가 더 좋아야지만 성능 속도가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GPU가 있냐 없냐, GPU의 사이즈 성능이 얼마나 그 모델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크 사이즈를 좀 바꿔가면서 해 보면 1500으로 하면은 VRAM도 많이 줄죠. 이걸 이제 청크 사이즈가 300이면 VRAM 막 1000 개까지 가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청크 사이즈가 VRAM을 좀 커도 되지 않 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 있죠. 청크 사이즈가 너무 이제 청구에서 크게 너무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성능을 올리는데. VLM으로 할 것인지 일반 PDF 로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청가 사이즈도 다르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청크 사이즈가 작으면 스페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검색 밀도는 올라가지만 이제 좀 답변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커지면 메모리 문제도 있고 렐러버스가 떨어지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적정을 사이즈를 찾아야 되고요. 요거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트라이얼 에러로 찾아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몇 번 제가 해 봤을 때 700 정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서 700으로 하고 성크 사이즈는 오버램은 18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할 때는 허깅 페이스에서 BGA M3를 가져왔고요. 탑키 20개 정도 써서 일단 LLM 뭐 GPT-4o 같은 모델을 써서 그냥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인베딩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가져와서 BGA M3 이거를 쓰고요. CPU도 했고요. 노멀라이징을 당연히 이제 해야죠. 인베딩 벡터 정교화를 하려면. 그리고 탑K는 5로 5개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맥락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세요. 맥락이 없는 내용을 축축하지 마세요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LLM을 구동을 시켰고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이제 함수를 만들었는데 청구 사이즈 실험할 때 평가는 무엇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 셋을 만들었잖아요. 질문 셋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물어봐요. 청구 사이즈를 해 보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바로 나오면 바로 뭐 100개 뭐 샘플 리스트 퀘스천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답이 다 잘 나온다. 뭐 이제 그러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개 중에 한 80 개만 맞고 20 개가 틀려요. 그럼 이제 좀 바꿔가면서 어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청크 사이즈가 근데 또 이게 독골복일 수 있는 게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그 잘리는 구조가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애매한 구간에 있으면 그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테스트해 보고 가장 어 샘플 퀘스천의 답을 잘하는 청크 사이즈로 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햄스 3 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체크 어큐러시 체크 그라운디드 라고 이제 에밸루에이션 레이건데 이거는 실제로 그 expected answer가 답변에 어 근거 문서에 있으면은 이거를 리젝트 있다. 없으면 fail이다. 뭐 if not answer니까 return fail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부분적으로 있으면 partial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그냥 답변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답의 그 문서가 있다 없다. 그 문서가 추출해 온 검색해 온 문서 안에 답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거를 해 주는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와서 실제로 이 답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근거가 존재한다 안 한다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시간은 무엇이다. 얼마나 걸렸다. 이거를 체크하는 세 개의 함수를 만들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답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파이스 벡터 스토어를 만들어서 답을 하는 함수를 해 놓고 답을 한번 돌려봤어요. 네. 답을 한번 돌려봤고, 원본 퀘스천이 12개고, 제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PDF 로더가 있고요. 하나는 PDF 로 페 페 아 PDF LLM 로더가 있고, 그다음에는 VLM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돌려봤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정답을 거의 다 답을 해요. 거의 다 답을 합니다. 거의 다 답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2025 년에 4분기 매출액은, 그럼 정답은 93.85 억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이렇게 답을 잘 하고요. 정확도는 정확하다. 근거가 있다. 근거에 대한 속도는 얼마나 걸렸고, 근거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안에 이제 실제 여기 이런 문구가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답을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그젝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고, 거의 모든 부분에 답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거의 다 잘 하고요. 아까 이제 하지만 이제 아까 뭐 중간에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이 좀 다르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답을 하고, 오히려 얘가 답을 틀리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건데, 이거 왜 그런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는 게 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까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를 자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나하나 까 보면서 그 답을 잘 못하는 경우에 왜 못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하나 까 보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어 약간 노가다성이죠. 근데 그거를 잘해야지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정답이 19.17 조원인데, 여기서 1 1 172억 원 이렇게 땄어요. 이게 좀 뭔가 찾은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찾은 거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뭔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일부러 그냥 놔뒀어요. 어 이게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근거 내용인데, 제품별 비중은 분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 부분만 한번 갖고 와서 이 부분을 찾아볼게요.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요게 답이 있어요, 사실은. 19.17 조원자. 이 텍스트를 가져왔으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VLM은 이것보다도 딴 거를 참고했어요. 어딜 참고했냐? 요 부분인데 이게 표에 있는 거예요. 아 19.17.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시 어딨더라? 이거. 다시 19.17. 요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 점이 아니라 콜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콤마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아 이걸 내리고, 아 1 19,172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서 뭘 잘못 가져왔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텍스트가 좀 작으면 오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 170을 172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위가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을 여기에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 원으로 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잘못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된 뭔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VLM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표 내용을 가져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 표는 표 형태를 못 유지하던데 그럼 표 내용을 못 가져온다고 보면 될까요? VLM을 하면 표 내용을 잘 가져왔고요. 근데 표 내용을 가져올 때 얘가 이미지를 떠서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텍스트가 인식하는 과정이 좀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 부분이 172로 가져왔던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이 잘못 나왔다고 추측을 하고요. RG 시스템 설계할 때 사용자가 직접 문서를 찾거나 업로드하지 않아도 내부 문서를 자동으로 탐색 시스템 만들고 싶습니다. 수입해줘. 발표했을 때 시스템이 필요한 문서를 스스로 찾아 분석해 답을 생성하도록 구조하고 싶습니다. 사용자 질문에 필요한 관련된 질문을 문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거는 질문이 좀 탐색 API 어떻게 이거는 질문이 좀 깊네요. 요거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어떤 문서에 답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까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 질문 두 번 좀 길게 질문 주신 거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어 참고해야 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이제 뭐 하나하나 그때마다 그 모든 문서를 벡터 DB화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느냐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모든 거를 벡터 DB화해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문서만 벡터 DB화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근데 보통 실무에서 저희가 할 때 그 모든 걸 다 하고요. 질문에 따라서 이 질문이 어느 문서에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거를 방식으로 저희는 했어요. 보통 할 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 그때그때 뭐 이제 어디에 답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뭐 NRU라든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든지 그런 걸 뭐든 할 땐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체가 NRU를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럼 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결국엔. 그게 딱히 더 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 모든 문서를 다 봐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서를 다 벡터 DB화 해 놓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찾아갈 수 있게 스트럭처를 잘 짜는가. 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단계를 거쳐야겠죠. 랭그래프들을 쓰든 뭐 이제 단계를 잘 확인해서 각각 이제 레이어별로 잘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건데요. 그 도표 텍스트 위주로 돼 있으면 VLM을 쓸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 위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PDF 로더 또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가져오는 거 쓰시면 되고요. 좀 그래프나 텍스트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텍스트로 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VLM을 쓰고 근데 또 이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게 LLM 모델을 뭘 쓰냐에 따라서 다 성능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GPT-4를 썼잖아요, 제가. 이거 GPT-4를 안 쓰고 GPT 3.5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크다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 인베딩을 어떤 식으로 했고 추출을 어떤 패키지를 가져왔고 모델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를 어떤 모델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용과 시간과 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테스트해 보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경험이 실력이죠. 그런 트라이 에러를 다 겪어보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경험이고 그게 실력이 됩니다. 예. 코드는 AI가 다 짜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내용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님이 질문하신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대용량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얼마나 크면 대용량입니까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받습니다. 네. 이게 딱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요. 얼마 용량 몇 개 이상이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어,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늘 한 10개까지는 되는데 20개까지는 잘 되는데 22개부터 잘 안 되네. 이런 거를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B 레코드 수나 뭐 문서의 양이 문서의 개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용량도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고 이제 문서의 개수라고 치면 페이지 수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딱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 그때 실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라기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게 답을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착오로 겪어보면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쪽도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 뭐 한두 개 일단 잘 돼요. 근데 이제 10개, 20개 넘어가면 그때부터 얘가 오래 걸리거나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 임계점이 어딘지를 이제 해보시면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정답을 근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를 막 이제 뭐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구조화를 뭐 인덱싱을 어떻게 하고 실제 오픈 서치를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인덱싱을 어떻게 해서 인덱싱에 관련된 걸 얼마나 빨리 찾아와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네. 약간 좀 이게 답을 딱 명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했고 자 다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트 3 이제 파트 3부터 5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앙상블 리트리버를 쓰는 거고요. 네. BM25 아까 파이스만 가지고 했는데 이거 말고 거기다 BM25를 넣어서 앙상블까지 구현해 보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수익성처럼 의미가 비슷한 표현을 잘 매칭하는 거는 파이스가 잘해요. 근데 이제 DS 부문 뭐 이런 것들은 또는 뭐 하이닉스 이런 아까 고유명사 같은 것들은 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BM25 같은 거 쓰면 더 잘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BM25는 TFD, IDF를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에는 그 키워드에 대한 뭐 프리퀀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얼마나 드문 키워드인가 이런 거에 가중치를 두고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검색을 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이스는 벡터 코선 유사도 같은 걸 보고요. 뭐 키워드 기반의 빈도를 보고 이렇게 가져온 내용이고요. 보통 이거를 DB 스파스 리트리버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덴스 리트리버 덴스 리트리버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스파스 리트리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를 때 BM25가 스파스 리트리버, 파이스가 덴스 리트리버라고 얘기합니다. 두 검색의 장점을 결합을 하는 게 하이브리드 검색이고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피클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저장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 청크인 그걸 해놓은 거를 또 하나 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오고 이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이제 허깅 페이스로 또 이제 똑같이 탑키 설정해 놓고 프롬프트 만들어 놓고 인베딩까지 하는 걸로 해놓고 인베딩을 다시 한번 이것도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리 실행을 다 해놨습니다. 먼저 파이스로 벡터 스토어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리트리버를 그 다음에 만드는 부분이고요. 탑K는 아까 말씀드린 K를 5로 해놨고 BM은 이제 BM 리트리버라는 그 패키지가 이 안에 미리 있었거든요. 요거를 활용하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만들 때는 별도로 그냥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또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했고 여기에 웨이트를 0.5, 0.5를 동일하게 줬습니다. 파이스와 BM25에 대한 웨이트를 똑같이 줬어요. 반반씩. 이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밑에 수식이 좀 나오거든요. 수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3종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모 퀘스천 하나를 골라볼게요. 골라서 삼성전자 DS 부문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거에 대한 답을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 결과를 미리 보는 미리 보기 형태를 출력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근거를 5개를 가져오게 해놨는데요. 탑K를 5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그걸 좀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페이지 수를 같이 가져오게 해놨습니다. 파이스로 해보면 저는 이게 내용을 보기엔 좀 복잡하니까 내용이 좀 길어서 그냥 페이지 수로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BM25로 했을 때랑 파이스로 했을 때랑 페이지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파이스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관련된 답을 가져오는 순위를 보면 1번이 페이지 8이고요. 그 다음에 7, 6, 뭐 이렇게 12 이렇게 가져옵니다. BM은 좀 달라지는 게 보여요. BM으로 가져오면 5, 11, 4, 12, 8 이렇게 가져오죠.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파이스가 가져온 페이지는요. 6, 7, 8, 12고요. BM25 가져온 페이지는 4, 5, 8, 11, 12입니다. 12, 11, 12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 페이지는 8, 12고 파이스에만 있는 게 6, 7, BM25에만 있는 게 4, 5, 11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페이지 수가 좀 달라져요. 근거가 달라지죠. 8번과 12번 페이지는 동일하게 가져오지만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쓸 때 레시프로컬 랭크 퓨전이라는 걸 쓸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영어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레시프로컬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역수예요, 역수. 왜 역수라는 걸 쓰냐? 이 수식을 잠깐 보면 이 RRF 스코어를 매길 때 웨이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웨이트입니다. 두 가지를 0.5, 0.5로 놔뒀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0.5요. 그리고 이 밑에는 랭크 아이디는 순위입니다. 문서의 순위. 5개를 가져왔을 때 이 문서의 순위. 그러면 문서의 순위가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분모에 순위가 있어요. 분모에. 그럼 순위가 낮을수록 이 스코어 점수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랭크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RF 스코어는 떨어집니다.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한 수식이 아니에요. K는 60을 기본 상수로 놔둬요. 왜냐면 왜 6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도한 상승 순위에 따라서 과도와 가중치가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60에다가 1 더하면 61이 되고 뭐 랭킹 2면 62가 되잖아요. 약간 좀 그걸 희석시키는 목적으로 K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가중치를 0.5, 0.5로 주고 K를 60이라고 가정해 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수식을. 문서 A에 대한 결과가 파이스에서는 2등이 과정 관련성 2등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 높다고 BM25에는 4등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0.5 분의 60 더하기 2분의 0.5가 하나 있겠죠. 파이스 기준으로 된 또 하나는 64분의 0.5 이걸 계산하면 이게 RF 스코어가 돼요. 문서 B는 파이스는 1등이었고 BM25는 2등이었어요. 관련된 뭐 이렇게 관련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건 똑같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게 비교했을 때 어디게 더 랭킹 점수가 높습니까? 이게 높죠. 그럼 이게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답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앙상블 리트리버, 하이브리드 리트리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근데 저희는 이걸 할 때 앙상블 리트리버를 가져왔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앙상블 리트리버를 그냥 가져왔으면은 금방 합니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5, 7, 8, 11, 12 뭐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제가 5로 해놨잖아요. 5로 해놨으니까 5개만 나오고요. 원래는 얘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5가지 안 해놨죠. 이거는 뭘 가져오냐면 얘는 그걸 다 가져와요. 전체. 이, 이 중복되는 걸 다 가져옵니다. 중복되는 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한 7가지 가져옵니다. 앙상블에는 그 탑 K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없어요.
이제 만약에 정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슬래싱을 해서 정할 수 있겠죠. 네. 원래 7개 다 나옵니다. 이거 안 쓰고 하면. RAG 답변으로 효과를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네. 사실 앞에 했던 내용이랑 요 코드는 그냥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와이스로 했을 때는 뭐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3분기 대비 134.4% 증가한 16.4조입니다. 정답을 잘 답을 했고요. BM25랑 앙상블은 똑같이 나와요. 네. 답은 다 잘 나옵니다. 사실. 텍스트 위주로 가져온 게 좀 많아서 답은 잘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언제 어떤 리트리버를 쓸 것인가. 파이스는 의미 검색으로 할 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BM은 키워드 검색, 앙상블은 두 가지 장점을 다 활용하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다음은 멀티 쿼리 리트리버를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목이 좀 약간 건조해서 물을 좀 마시고. 네. 질문이 원래 삼성전자 DS 부분에 코드를 GitHub에 올리진 않고 제가 파일로 아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네네. 파일로 드릴 거고요. 네, 파일을 나중에 노트북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 쿼리 리트리버는 다시. 질문이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 영업이익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의도의 또는 같은 의도지만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삼성반도체 사업 수익은 뭐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이걸 좀 약간 바꿔보면 투자 의견 및 적정가는 얼마입니까? 누가 더 실적이 좋은가? 이런 것도 영업이익 비교해 주세요. 실적 우위 기업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의도의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게 이 멀티쿼리 리트리버의 목적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세 가지 변형 질문으로 변형을 해서 뭐 이제 하게 되면 검색해서 나오는 문서의 다양성이 좀 많아져요. ABC, 그러니까 1번으로 번역했을 때 검색되는 문서가 ABC라면 뭐 두 번째는 BD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합집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게 좀 많아지죠. 그럼 좀 더 다양한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장점은 어, 단일 질문으로 놓치기 쉬운 문서를 변형 질문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단점은 비용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노이즈가 생기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걸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티쿼리를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진 않아요. 이걸 써보고 이걸 좀 썼더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네? 그럼 이제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되게 많이 썼어요. 예전에 프롬프트만 가지고 할 때 정말 많이 썼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거를. 요즘에는 가려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 지금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찰떡같이 못 알아듣던 시절에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프롬프트만 가지고 성능을 올리려고 했던 시절에는. 네. 뭐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글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당신은 질문 확장 전문가입니다." 하고 뭐 "세 가지 다른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멀티쿼리 프롬프트를 넣고요. 멀티쿼리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멀티쿼리를 이제 구현을 해 보고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이제 답을 한번 확장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 원래 질문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좀 바꾸는 거야 살짝. DS 이 부분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비슷하죠. 영업이익 수치는 얼마나 되나요? DS 부분이 기록한 영업이익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어디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약간 좀 확장된 질문을 보면 4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어느 회사에게 더 높은가요? 더 큰 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어디인가요? 분석하여 어느 회사가 더 높은 뭐 이익을 달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바꿔보는 거죠. 음. 저희 여기서 좀 해 보려고 했던 건 질문을 주고 멀티 쿼리를 한 다음에 몇 개 문서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보고 오리지널 닥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만 가지고 답을 한 문서의 개수와 멀티 쿼리로 했을 때 가져온 문서의 개수의 차이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리트리버로 하면 8개만 가져오고요. 멀티 쿼리로 하면 15개 페이지를 가져오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한 5개에서 더 가져오게 된 5개 더 가져온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져오게 되면은 확장된 개념으로 검색이 이제 페이지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멀티 쿼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답변은 사실은 똑같아요. 워낙에 좀 텍스트로 단 거만 제가 질문을 많이 만들어 놔서 비슷합니다. 네. 텍스트 문서 수가 8개였고 15개. 답은 둘 다 잘하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LM이 생성하는 겁니다. LLM이 생성하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파트 5. 크로스 엔코더 랭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검색 결과를 정밀하게 재정렬을 하는 겁니다. 리랭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요즘에 잘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리랭크는 거의 가장 디폴트로 모든 이제 뭐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엔코더와 크로스 엔코더를 둘 다 씁니다. 처음에 탑 100을 탑 100은 좀 많고 뭐 탑 한 20-30개를 가져오게 탑 K에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20-30개 안에서 리랭크 말 그대로 랭킹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할 때 20개 안에서 바꿀 때 크로스 인코더를 쓰는 거죠.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한번 이동할 때 말씀드렸는데 질문과 문서를 별도로 임베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것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르고요. 네. 좀 이제 독립적으로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리콜을 올릴 수 있게 더 많은 문서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검색할 때. 그다음에 20개를 가져왔다고 쳤을 때 그때는 질문과 문서를 함께 임베딩을 합니다. 임베딩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로 근거 문서에 있는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질문과 문서를 같이 판단하는 거죠. 네,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시는 건. 이거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그 리랭킹을 했을 때 성능이 많이 좋아져요. 실제로 요게 제일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리랭킹이.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시전을 높이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콜과 프리시전의 개념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AI가. 예. 그래서 뭐 코드에서 해볼 거는 1단계 리트리버를 그냥 바이 인코더로 2개 정도 뽑아보고 그다음에 리랭크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서 5개 정도를 정밀하게 리랭크하는 관점으로 한번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 리랭크를 하는 또 이제 뭐 그 임베딩하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BG 리랭크 V3 M3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정말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탑 K는 20개 그리고 이제 크로스 인코더를 썼을 때 뽑는 건 5개 제정을 해 놓고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해 놓고 이제 한번 1차 검색 결과 25개 정도가 나왔네요. 좀 약간 많이 나왔네요, 아까보다. 예, 나왔고. 이거를 많이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그 20개를 뽑았지만 앙상블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앙상블은 탑 K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벡터 스토어와 파이스와 BM25 했던 거를 합칩니다. 그냥 합치는 구조예요, 앙상블 자체는. 예. 이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중복되지 않는 게 5개 있었던 거고 중복되지 않는 게 5개 있기 때문에 25개 문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 크로스 인코더를 쓰는 거고요. 네. 크로스 인코더를 데모 퀘스천을 넣고 데모 퀘스천을 밑에서 지정했나? 네. 데모 퀘스천을 일단 넣고 데모 퀘스천과 함께 캔디데이트 닥스가 있죠. 제가 아까 그걸 페어링을 먼저 해 줘요. 페어링을 해 주고 크로스 인코더라는 걸 넣어서 이제 페어링에 대한 프리딕트 실제 이게 얼마나 질문과 답 그 문서가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점수를 매기고 이거를 리랭크로 이제 이걸 시기하는 거고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스코어 된 거를 소팅을 합니다. 순서로
랭킹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좀 비교하는 모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면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랭크 후, 리랭크 후가 있고요. 리랭크 전이 있어요. 순위를 볼게요. 1위는 똑같습니다. 리랭크 전과 후가 똑같아요. 근데 3위부터가 좀 달라지죠. 원래는 4위였던 게 3위가 됐어요. 왜냐면 이 점수가 1.02, 셋 다 1.0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렸죠. 원래 3위였던 게 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0.999예요. 그 질문과 문서를 비교해 봐서 해봤을 때는, 같이 인베딩 했을 때는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5위였 7위였던 게 5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순위가 바뀌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죠. 전체 순위 변화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약간 같은 내용인데 약간 관점을 바꿔보는 건데, 리랭크 전에 1위였던 게 리랭크 후엔 1위죠. 예, 숫자를 보시면 돼요. 2위였던 게 2위였고 3위였던 게 4위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3위였던 게 랭크 4위가 됐죠. 네, 후가. 여기 있죠. 3위였던 게 4위가 됐죠. 여기 있죠. 그리고 4위였던 게 3위가 됐죠.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게 5위였던 게 리랭크 후에는 13위까지 떨어졌어요.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위가 계속 좀 많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뀌죠. 이게 성능을 올릴 때 꽤 잘 동작을 합니다. 네, 그 순위가 재평가되면서 달라지는 게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너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라 반복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도 사실 둘 다 잘 나옵니다. 예. 그냥 이 과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걸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서 달라지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보면 리랭크는 1차 검색 결과를 정밀하게 재정렬해서 LLM에 전달할 맥락의 품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고요. 크로스 엔코더라는 걸 통해서 질문과 문서의 쌍을 같이 입력받아서 관련성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바이 인코더보다 훨씬 정밀한 관련성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비용은 문서 수만큼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가져왔으니까 이거 GPU가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20개를 할 필요는 없고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 자, 파트 2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리캡을 해보면, 자기가 청킹하는 거 해봤고, 인베딩 인덱싱 했고, 하이브리드 검색했고, 질문 확장, 그리고 리랭킹 재정렬하는 거 했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청킹하고 하이브리드 검색도 적용하고 질문 확장도 해보고 리랭킹까지 다 해보는 거죠. 모든 방법을 다 써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꼭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잘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이제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럴 때 오히려 더 답이 잘 안 나오는구나. 왜 안 나오지를, 안 나오는 경우를 하나 찾아보시고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까보면서 왜 안 나오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험이거든요. 코드 짜주는 건 정말 AI가 다 해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만든 코드도 거의 대부분 AI가 짜줬어요. 물론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 해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았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했죠. 근데 그걸 수정하는 과정은 제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경험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시를 했던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보다는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가면 갈수록 그런 경험들 많이 쌓아놓고 아키텍처 어떻게 가져갈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리뷰하는, AI가 만들어 놓은 걸 리뷰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저희의 역할이 될 겁니다.